자, 여러분, 주중에 제가 뭐 부산에서 여러 취재를 하느라고 바빴는데 아무튼 어, 박원순 시장 이 성추행 사건 이른바 피해자라고 불리는 분, 네, 그분의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여러분 다 보셨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좀 논평을 좀 해드릴 시간이 좀 잘 안 나가지고 지금에서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어, 자, 뭐 다들 이렇게 기자회견 다들 보셨죠? 그 내용은 제가 뭐 딱히 뭐 더 그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란 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기자회견 할 수 있고 자신의 어떤 이제 피해 사실에 대해서 국민에게 이제 좀 설명도 좀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심정적으로 공감하고 연대하는 마음으로 좀 지켜봤죠. 근데 뭐랄까 좀 필요 이상의 얘기를 하고 가서 사실은 대단히 실망했죠. 예.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됩니까? 굳이? 예. 2차 가해 주도한 민주당 시장 배출 두렵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민주당 시장 뽑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보궐선거 앞두고 대놓고 선거 개입하려고 사실 이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한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뭐 선관위에서 일단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석은 한 거는 그렇게는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현직 공무원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죠. 아무리 이제 피해자이고 뭘 떠나서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데 두 가지 신분을 같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피해자로서의 어떤 정체성과 현직 공무원이라는 정체성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계신 분인데 현직 공무원으로서의 중립 의무는 완전히 그냥 내팽개 쳐버린 거죠.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공감하고 연대하려고 해도 이런 식의 모습은 사실 대중들로부터 공감을 얻기가 어렵죠. 저는 이런 부분이 대단히 실망스러웠어요. 아니 이제 민주당이 대단히 뻔뻔한 모습을 보이면서 뭐랄까 이 박원순 피해자에게 계속 지금도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다 민주당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계속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고 뭐 그런 노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는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너무 과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민주당 말고 국민의힘이나 안철수가 민주당 시장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서울시장이 되면 이 서울시의 성폭력 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이분들이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보장할 건데요.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 자리에 김재련 변호사가 떡하니 같이 왔어요. 김재련 변호사는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이잖아요. 그런 분을 앉혀다 놓고 민주당 시장 뽑지 말아주세요 하면 이건 그러면은 국민의힘 뽑아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오세훈 뽑아달라는 거예요? 단일화하면 안철수 뽑아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네요. 왜냐하면 서울시장이란 자리가 여성 문제 하나 해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 서울시에 정책들이 많습니까? 지금 뭐 그린벨트를 해제하네 마하네 뭐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뭐 지금 코로나 대응하는 여러 가지 국면에서도 얼마나 지금 서울시가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여성 문제 하나를 가지고 지금 뭐 민주당 시장만은 제발 뽑지 말아달라 이러시면 이게 무슨 공감을 얻습니까? 에? 저는 지금 요즘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나는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요 김재련과 이수정 심판하는 선거로 저 개인적으로는 치르려고요. 예. 아니 진짜 지난 1년 내내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저는 저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이수정 씨와 김재련 변호사 같은 그런 정치적인 곳에서 뭔가 이상한 메시지를 자꾸 전달하시는 분들 전 심판하고 싶어요.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그렇게 치르려고요. 김재련, 이수정 심판 선거 어떻습니까? 그분들 사실상 정치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1년 내내 저는 스트레스였어요. 예. 아주 그냥
보란 듯이 전 투표하려고요. 그분들 심판하려고. 그건 그분들이 만든 결과예요. 예.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저는 그렇게 느껴요. 하도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분들 심판하려고요. 미안해요. 피해자의 어떤 이 호소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당신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피해 사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항상 연대하는 마음을 갖고 이 사건 지켜보려고 했는데 당신이 던지는 메시지에 공감이 안 돼요. 예. 서울시장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고 당신의 피해 회복은 피해 회복이에요. 미안해요. 자, 그리고 그분의 위력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한다. 예. 이런 호소도 별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한 호소는 별로 대중적으로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예. 아니, 박원순 시장의 위력이 대체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구체적 근거를 대보세요. 박원순 시장 라인에 국회의원들이 피해자에게 뭐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지지자를 동원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제보를 하세요. 제가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박원순 시장의 유지를 받드는 분들이 아니에요. 피해자를 만약에 그렇게 괴롭혔다면.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분은 없는데요. 에?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뭐 위력이 강하게 존재한다. 이걸 누가 공감합니까? 사실 서울시의 전현직 공무원들도 그렇고 민주당 관계자들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원순 씨 그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에? 물론 성에 안 차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 괴롭힘이 도대체 뭐가 있다는 겁니까? 뭐 하나라도 좀 증거를 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피해자님 죄송하지만. 에? 도대체 무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까? 뭐 문자라도 하나 공개해 보세요. 응?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그냥 본인의 그냥 뭐 혼자만의 고민을 너무 이렇게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좀 좋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자꾸 하는 얘기마다 대중의 무튼 정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감정이입이 솔직히 잘 안 돼요. 이분한테. 미안해요. 이 책 지난주에 제가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뭐 저의 뭐 꼭 설명을 듣고 사신 분들도 있고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이 책을 이제 아시고 사시는 분들 이제 많으신 것 같은데 다행히도 이 정치 사회 분야 교보문고 그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5위권 안에 들은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100위권 밖에 있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다행이죠. 많이들 보세요. 제가 이게 기자로서 보기에도 취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사실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만한 내용들도 이 책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박원순 시장을 막 찬양하고 막 이런 책이 아니에요. 그냥 취재된 내용 그냥 그대로 적은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이 여비서에게 좀 실수했다고 좀 보일 만한 그런 모습들도 취재된 내용들이 가감없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손병관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 누군가의 일방적인 호소와 주장만을 가지고 이 사건을 파악하지 말고 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자.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진중권 씨 같은 사람은 읽지도 않고 뭐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진짜. 아니 견해는 다를 수 있죠.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근데 책도 안 읽어보고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논평입니까? 어디서 그런 쓰레기 같은 변희재 같은 사람들 최소한 책은 읽고 비판할 겁니다. 그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꾸 무시해서 그렇지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지런함 속에 도출하는 결론이 자꾸 엉뚱해서 우리가 자꾸 욕을 하는 거지만 사실 변희재 씨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진중권 씨는 부지런하지도 않아 요새 보면. 응? 무슨 기사 대충 읽고 조중동 같은 거 막 기사 몇 줄만 보고 막 논평한다니까. 그런 게 우리 전문가들 눈엔 다 보여요. 이 사람이 진짜 판결문 원문을 입수해서 논평을 하는 건지, 기사 몇 줄 읽고 논평을 하는 건지, 책은 읽고 논평을 하는 건지, 대충 우리 프로페셔널들의 눈에 보인다고요. 에? 진중권 씨는 굉장히 게을러요. 그래서 짜증이 나. 그 사람 논평을 보고 있으면.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어떤 그 과정상의 치밀함이나 과학적 분석 이런 것들이 보이면 분하지만 분하지만 인정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다고요. 진중권 씨 그런 것조차도 없어. 그러니까 허탈한 거죠. 근데 대중적 영향력은 굉장히 크니까 눈살은 자꾸 찌푸리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간에 이제 우리 손병관 기자가 쓴 책도 나오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 그 여비서가 기자회견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또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의 내용도 일부 또 공개가 되고 해서 이 사건 이 박원순 시장과 여비서와 관련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정보들이 좀 나온 게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좀 해석해 드려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좀 준비했는데요. 사전에 그리고 먼저 채팅방에 왜 이분을 이제 자꾸 그 여비서를 피해자라고 지칭하냐 자꾸 이제 저한테 물으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일단 요 설명부터 드릴게요. 여러분 판단 제가 다 존중을 하고요. 다만 제가 이 여비서를 피해자라고 지칭하는 건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다르고 또 저와 인권위의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국가기관의 어떤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나온 그 중간의 결정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철학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인권위의 판단이 100% 옳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존중하자는 차원인 겁니다. 제가 이 손병관 기자의 취재 내용도 모두 다 살펴보고 또 제가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정보들 또 인권위 결정문 등등등등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라고 지칭을 해야 된다라고 머릿속에서 자꾸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제 가슴 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몰려오지만 이성적으로는 좀 차가워지라는 명령을 제 뇌가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여러분 못지않게 복잡한 생각을 합니다만 네, 좀 여러분과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는 피해자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예. 물론 여러분의 생각도 존중을 하고요. 자, 제가 이 박원순 여비서를 피해자라고 지칭을 하면서도 계속 뭔가 자꾸 조금 그 비판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문제를 계속 짚는 건요. 그런 겁니다. 물론 피해자일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도 그렇고 여성단체들도 그렇고 언론계도 그렇고 이 사건을 어떤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 이것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마치 모두 잘못된 견해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에 저는 답답함과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박원순 여비서를 피해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다만 피해 종류는 그리고 피해자의 성격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왜 한 가지 방향으로만 해석을 강요하는 것인가? 저는 이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위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지 아니면 박원순 시장의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박원순 시장의 성희롱 사건인지 애매한 구석들이 굉장히 많은 해석할 수 있는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다양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단체도 그렇고 언론단체도 그렇고 다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채 생각하려는 사람들 혹은 기자들을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징계하고 따돌림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비난하고 평소 하는 행동을 보면 저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인권운동가들이 돼버려. 제가 그게 기가 막히는 겁니다. 저는 여기 이런 이상한 그 사회현상에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에? 아니, 이 박원순 여비서를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에? 저는 물론 여러분 이분을 꽃뱀이라고 지칭하거나 아니면 무슨 기획미투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에게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서 솔직히 정서적 거리감을 느껴요. 예. 그건 너무 나가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죄송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지금의 논평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박원순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지칭하거나 이거 다 기획미투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에게서는 저는 정서적인 거리감을 느끼는 기자예요. 제가 열린공감TV랑 이런저런 취재 많이 하고 있지만 열린공감TV는 사실 이 사건을 좀 기획미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에? 단 한 번도 그러나 제가 그 열린공감TV의 그런 논평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해 여성이 먼저 박원순 시장을 유혹했다는 어떤 취지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표하거나 에?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그런 적은 없을 거예요. 눈여겨보시면. 다만 저는 열린공감TV가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또 나름대로 존재하는 이거를 알고 있고 그런 시선을 저와는 다르지만 존중하는 거죠. 예, 왜 존중을 하면 안 됩니까? 예, 저와는 다른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열린공감TV가 저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열린공감TV를 무슨 뭐 적폐 언론이라고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왜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른데 안 그렇습니까? 왜 존중을 하면 안 돼요? 일반인과 달리 언론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린공감TV 기자들의 어떤 취재의 양심이 있는 거고요. 저는 또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취재의 양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기획미투다, 꽃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을 제가 정서적 거리감을 느끼지만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안 하는 겁니다. 다만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비판을 하겠죠. 근데 제가 민주당의 어떤 책임 있는 정치인들도 이 사건에 연루된 그 박원순 피해자 여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 박원순 피해자에 대해서 뭐 꽃뱀이라는 둥 기획미투 조장하지 말라 그러는 둥 이런 식의 견해를 밝히는 민주당의 지도부급 인사가 있으면 제가 가만 안 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뭘. 근데 뭘 민주당이 아직도 뭐 그분의 위력이 살아있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거야. 객관적인 얘기를 해야죠. 자, 여러분. 저는요, 이 박원순 여비서를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잠정적으로. 어떻게 결론 내리고 있냐면, 이분은 피해자이자 이 사건의 당사자,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원순 사건의 이 어떤 그 불행한 사건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저는 이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라고 생각해요. 왜 당사자인지는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박원순 시장의 이 여비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분명히 박원순 시장과 어떤 사적인 깊은 관계로 가던 길목에 있었던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 비서 역시 박원순 시장의 마음을 헷갈리게 만드는데 일조한 측면들이 보여요. 안 그렇습니까? 그분이 보인 행동들, 그분이 보인 말들, 주변에 전해진 말들, 그분이 쓴 편지들을 좀 보세요. 에? 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오늘은 허재영 기자가 믿을만한 보험 설계사들이 모여있는 회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 보험이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들 통해 묻지마 가입하신 분들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로 총 얼마를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분 많으시죠?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010-7612-3303번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더 착한 보험 클리닉 검색하시면 24시간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평소 내 보험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상담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전화 거셔서 허재연 기자 광고 보고 전화합니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고 믿을만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 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연TV 유튜브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광고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래서 박원순 시장과 사적으로 굉장히 가깝게 가던 길목에 있었던 어떤 사건의 당사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 그 이상의 표현은 제가 뭐 못하겠어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여비서는 멈칫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손병관 기자의 책을 보면 실제로 고민을 한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예. 박원순 시장이 되게 좋고 호감이 가고 응원하고 좀 사적으로 친밀감도 느끼지만 어느 순간부터 박원순 시장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훅 다가오면서 멈칫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에게 상담도 하고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오해하진 않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한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손병관 기자의 책을 보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여비서도 그죠? 약간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멈칫했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책을 손병관 기자의 책을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여비서는 어느 순간 멈칫한 것 같은데 박원순 시장께서 안타깝게도 거기서 더 이상 멈추지 못하고 좀 더 마음이 계속 끌려갔던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잖아요. 예, 어떻게 한순간에 단칼에 그게 마음이 정리가 됩니까? 예. 그런데 그 여비서도 이 박원순 시장의 계속되는 어떤 호의와 어떤 그 좀 뭐랄까 좀 부적절해 보일 수 있는 어떤 표현들을 강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비서가 이제 그 시장님이니까 박원순 씨가 시장이니까 어떤 그분의 어떤 권력 관계 속에서 그분의 어떤 위치나 그래요. 뭐 어떤 위력 관계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을 수도 있고요. 순수하게. 이거는 제가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함부로 논평하기도 참 조심스러워요. 다만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판단하는 게 좋겠어요. 자, 이렇게 뭔가 이 사건의 당사자이자 피해자이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여비서도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고 막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하는 와중에 있다가 중간에 사건이 하나 터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문제에 서울시 남자 어떤 공무원한테 성폭행 당한 사건. 예. 그게 이제 중간에 돌발 상황이 터지죠. 여기서 이제 여비서는 서울시가 내가 이제 성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내 편에 서서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이 남자 직원을 강하게 징계해주거나 전보해주거나 이렇게 해주기를 바랐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또 진상조사에 또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쪽의 얘기만 듣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검토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 여비서가 서울시가 그렇게 일처리를 자기 입장에서 안 해주니까 어느 순간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야 내가 시장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큰 곤란을 겪는데 시장님께서 나를 안 도와줄 수 있어? 여비서는 굉장히 실망했던 것 같아요.
이거 손병관 기자의 어떤 취재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짐작을 하는 건데, 짐작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에게 내 편에서 이 성폭력 사건, 이 남자 직원과의 어떤, 예? 그 사건을 내 편에서 온전히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실망했던 것 같아요. 감정상 굉장히 실망한 거죠. 그러던 와중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김재련 변호사를 만난 거죠. 그래서 김재련 변호사에게 처음에는 이 남자 직원한테 성폭행당한 거를 상담하다가 어느 순간 박원순 시장 얘기도 나온 거죠. 모나리자님 말씀처럼 그 4월 사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 직원한테 성폭행당한 거. 여기서 이제 김재련 변호사에게 이 여비서가 뭔가 좀 설득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비서한테 이거 당신은 남자 직원한테 당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박원순 시장도 이거 문제가 있는 거다. 당신 이거 성희롱 당한 거다. 어떤 측면에서 이거 박원순 시장에게 죄를 물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상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여비서가 박원순 시장에게 무슨 죄를 형사적 책임을 물으려고 했다기보단 좀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좀 그냥 뭐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김재련 변호사가 설득한 것 같아요. 형사 고소하자고. 그래서 김재련 변호사가 중간에 언론과 인터뷰할 때 살짝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피해자는 박원순 시장에게서 받은 어떤 그런 그 문자나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고소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지 역시 그렇게까지 막 그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 박원순 여비서도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처음에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데 갑자기 박원순 시장이 그저 타계하는 일이 불행하게도 벌어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박원순 시장이 실수한 건 있어 보이지만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형사 고소하고 뭐하고 이렇게 일 처리를 하기보단 박원순 여비서가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시장님 솔직히 저 이런 문자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장님은 모르셨을 수 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사과를 요구하거나 그랬다면 저는 박원순 시장이 얼마든지 사과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 있었는데 김재련 변호사가 이거를 형사고소라는 방법으로 끌고 가면서 갑자기 상황이 막 꼬여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여비서도 그렇고 김재련 변호사도 그렇고 자신들의 어떤 과도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론이 역으로 올 수 있으니까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냥 무리하게 위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몰아간 거 아닌가.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 피해자는 혼란스러웠을 수 있어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걸 피해자 옆에서 이 사건은 이런 방식으로 몰고 가야 돼. 이렇게 부추기고 이 사건을 더 꼬이게 만든 세력들. 김재련 변호사를 비롯해서 여성단체들이 저는 더 원망스러워요. 이 사건은 이렇게 복잡하게 끌고 가 사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위기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안 보인단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땐 그냥 부적절한 성추문 사건 정도로 보여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박원순 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면 박원순 시장은 당연히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졌을 뿐이에요. 그런 양심은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무슨 사이코도 아니고 지난 20, 30년간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과 사생활이 막 극과 극으로 달라요? 그랬으면 진짜 들켰지 우리 눈에. 인권위 결정문을 봐도 이 사건은 아무리 좋게 봐도 그냥 단순한 성추문 사건이지 이게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단순하게 결론 지을 수 없는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병관 기자의 페이스북에
좀 새로운 내용이 좀 담겨서 이번 주에 공개된 글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인권위 결정문을 직접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인권위 결정문 이제 요약된 건 봤죠. 그런데 이제 여비서 이제 피해자라고 제가 지칭하는 그분에게 직접 통보된 인권위 결정문은 좀 더 자세할 거예요. 그 내용을 어떻게 좀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 같이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보입니까? 자, 보세요. 일단은 이 셀카 밀착, 셀카 찍을 때 박원순 시장이 밀착했다고 하는 게 이제 인권위 결정에서 인정이 된 것 같은데, 다만 증거가 없어 보여요. 인권위 결정문에도. 자, 보세요. 2017년 10월 뭐 휴대전화로 셀카를 찍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얼굴과 몸을 가까이 밀착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래 밀착시켰다고 쳐. 그런데 박원순 자 공교롭게도 이 셀카 찍은 날 박원순 여비서가 시장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잖아요. 손병관 기자 책에 다 나와요. 시장님께서 이제 삼선 도전하느라고 시장실을 떠나니까 이제 시장님 못 봐서 어떡해요. 셀카 찍는 일도 못하고 너무 아쉬워요. 동시에 이런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박원순 시장이 셀카 찍을 때 피해자의 몸에 뭐 이렇게 접촉을 한 거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전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피해자도 함께 접촉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과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성추행으로 이걸 볼 수가 있습니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시장과 사진 찍고 싶어 하는 평소 행동들을 많이 했으니까 박원순 시장도 순간 실수해가지고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던 거겠죠.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자, 그리고 문제의 이 텔레그램들 봅시다. 이것도 자 보세요. 이게 인권위 결정문을 좀 보면 이것도 박원순 시장의 텔레그램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 여비서의 텔레그램을 복원해서 확인했다라는 건지 아니면 여비서가 주장한 거를 옮겨 적은 건지 아니면 이 여비서의 친구가 본 거를 뭐 대충 인권위 조사관이 전해 듣고 기록한 것인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박원순 시장이 보낸 메시지라고 일단은 단정 짓기는 곤란해 보여요. 자, 보세요. 2018년 우리 잔디 안 데려가는 남자가 있다니 이해가 안 가. 세계 최고의 신부감인데요. 자, 여러분. 저도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제가 보통 이런 표현 언제 썼냐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은 표현하기가 되게 부끄러워. 근데 내가 좋아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 표현하고 싶어. 저 이럴 때 간접적으로 이런 표현 저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박원순 시장도 이런 표현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볼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희롱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그냥 좋아하는 호감의 표시를 간접적으로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했을 가능성 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저도 이런 문자 많이 보냈거든요. 그럼 저도 늘 성희롱 해왔던 겁니까? 일단은 그렇잖아요. 일단 이 사람이 솔로인지 아닌지 애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왜 이런 사람 왜 당신같이 매력적인 사람이 애인이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슬쩍 떠보죠. 저도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제가 볼 땐 정말 최고로 미인이신데 제가 제 입으로 미인이시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겸연쩍잖아요. 그래서 돌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간접 고백한 적 저도 되게 많아요. 그게 성희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이 문자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잔디 신랑 빨리 만들어야지.
어? 이런 것도 그죠? 예. 애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간접적으로 돌려서 물어보는 그런 말일 수 있잖아요. 저도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예. 애인이 있냐고 대놓고 물어보긴 좀 겸연쩍잖아요. 지금 방에 있어? 늘 내 옆에 있어줘. 알았지? 이거 물론 부적절한 문자로 해석될 수는 있는데 이거 자체가 대단히 막 부적절하고 막 그렇게 보입니까? 그리고 이것도 피해자가 친구한테 무슨 텔레그램을 보여준 적 있나 봐요. 너네 집에 갈까? 혼자 있냐? 부적절한 문자로 보일 수는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거 기자의 감인데요. 보세요. 박원순 시장이 진짜 이런 표현을 썼다면 진짜 이건 지금 뭐 텔레그램을 복원한 것 같진 않고 그냥 인권위가 그 목격자의 진술을 듣고 옮겨 적은 것 같은데 설사 이게 박원순 시장의 진짜 문자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이 대화의 뉘앙스를 보세요. 질문형이잖아요. 뭔가 좀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어떤 표현이라기보단 너네 집에 가도 돼? 너 혼자 있어? 이렇게 질문형으로 표현한다는 건 이거는 평소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이건 평소에 여비서가 사전에 뭔가 대화하던 맥락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무런 대화가 없다가 갑자기 박원순 시장이 막 갑자기 성적으로 막 흥분했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텔레그램 방에 초대해가지고 뜬금없이 이런 문자를 보낸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이전에 대화하던 맥락이 있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질문형으로 표현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막 권위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문장 자체가 이러지가 않는다고요, 늘. 좀 약간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표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다 보세요. 잔디 신랑 빨리 만들어야지. 너네 집에 가도 돼? 이런 거. 응? 우리 잔디 안 데려가는 남자가 있다니 이해가 안 돼. 이런 것들.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면서 사실은 나 너에게 호감이 있어 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채팅방에서 제가 뭐 경솔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유 인정합니다. 제가 이걸 직접 조사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문자들만 놓고 해석을 하려다 보니 몇 가지 표현들이 여러분과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고 보세요. 저는 하여튼 그렇게 느껴져요. 박원순 시장이 막 되게 권위적으로 막 위력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여비서를 어떻게든 괴롭히고 뭐하고 막 이런 문자처럼 안 보여요. 물론 저와 생각이 다르실 수 있죠. 인권위는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성희롱으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문자의 맥락을 다 본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맥락을 볼 수는 없고 이렇게 툭 잘라진 내용들만 보니까 어떻게 참 알 수는 없지만 인권위는 이거를 성희롱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건 어떤 맥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맥락을 함께 보고 싶단 말이죠. 또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이 안아달라고 했다라는 거 이것도 제가 좀 여기저기서 좀 물어보니까 이것도 박원순 시장이 안아달라 그리고 뭐 서재에서 스킨십을 시도했고 어쩌고 이것도 목격자가 본 게 아니라 이 여비서가 어떤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전한 내용을 그 사람이 인권위에 출석해가지고 진술한 내용이더라고요.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만약에 이게 목격자가 진짜 박 시장이 서재에서 스킨십 시도하고 손 잡고 뒤에서 막 껴안으려고 하고 이런 걸 직접 봤다면 이건 빼박이지. 에?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게 그냥 비서가 일방적으로 전한 얘기가 그걸 듣고 그냥 참고인이 출석해서 진술한 거더라고요. 이것도 직접 목격 아니에요, 김팬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니 이게 직접 목격자가 있으면 그럼 정말 이거 성희롱 빼박이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길게 할 필요도 없지. 여러분 이거 빼박 증거가 나타났으니 빼박 목격자가 나타났으니까 이제부터 성희롱 그 외에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방송을 하죠. 진짜 이거 직접 목격자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들었어요. 이 얘기를 이 사건을 잘 알만한 분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겨울밤에님 말씀처럼 맞아요. 문맥은 생략하고 워딩만 뽑아서 비난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자, 인권위 결정문 여러분 각자 여러 가지 방식대로 여러분도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지금 화가 나서 늘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기자가요. 에? 여러 가지 관점을 갖고 취재할 수 있잖아요. 손병관 기자가 이걸 무슨 박원순 시장을 일방적으로 편들려고 쓴 책도 아니고 에? 그렇다고 이 박원순 이 책도 손병관 기자조차도 피해 호소인이라고 안 써요. 피해자라고 써요. 에? 그런데 마치 이 사건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취재하는 것 자체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어떤 기자를 징계하고 저는 지금의 이런 사회 분위기가 이게 좀 제정신인가 싶은 거예요. 저는 여기에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마이뉴스가 지금 손병관 기자 뭐 인사위 소집해서 뭐 징계를 하려는 것 같은데 아니 남들이 하지 않는 취재를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지금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것을 칭찬하기는커녕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해서 그럼 그건 그냥 생각이 다른 걸 가지고 징계에 나서면 어떡해. 그게 언론입니까? 특히 진보 언론은 독재의 그림자조차 밟아서는 안 돼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방송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이거 다 아시잖아요. 워싱턴 포스트에서는요, 2018년에 정치인을 상대로 한 기획 미투 사건을 밝혀내서 이 여기자들이 퓰리처상까지 받았어요. 왜 미투의 본고장인 미국의 기자들은 언론의 역할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구분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가 상생할 길을 찾아가면서 합리적인 고민들을 모아가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획 미투 아닌지 의심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고 취재하는 기자를 징계하냐고요. 제가 이 워싱턴 포스트의 이 기자들 스테파니 매크루먼, 베스 레이나드, 앨리스 크라이티스 이분들 무슨 뭐 워싱턴 포스트 사내에서 뭐 2차 가해라는 둥 뭐 성인지 감수성 떨어지냐는 둥 무슨 뭐 비난받은 무슨 뭐 논쟁의 기록이라도 있는지 제가 구글링을 샅샅이 해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언론의 역할과 여성단체의 역할은 다르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마이뉴스에 손병관 기자랑 왜 동일한 생각을 못하냐 이걸 꾸짖는 게 아니라 아니 여성주의 가져가라고요. 당연히 가져가야죠. 그게 시대의 흐름인데 어쩌면 진보의 가치잖아요.
근데 왜 여성주의만 가져가겠다는 건데 저널리즘은 내팽개 칠 거야? 여성주의와 저널리즘이 어떤 상하관계예요? 굳이 따지자면 저널리즘이 여성주의보다 위에 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단 여성주의와 저널리즘은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생각해요. 둘 다 중요한 것이죠. 왜 저널리즘을 내팽개치겠다는 건데, 어?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는 오마이뉴스에 와서 이런 취재하면 인사위원회에 소집되겠네요, 이분들은. 왜 피해자 중심주의를 버리고 감히 기획 미투를 의심해? 이 성인지 감수성 떨어지는 기자들, 특히 여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징계위에 회부할 겁니까? 이분들을? 이거 외국에서 보면 코미디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전 이런 불균형에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저는 훨씬 더 이 박원순 시장 사건을 어떻게 보면 여성단체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채팅방에서도 제 논평이 불편하신 분들 몇 분 있잖아요.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방의 견해를 강요하는 이 사회 분위기가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언론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비판적 질문을 해야 하는 업을 가지고 있는 직업인인데 왜 그걸 자꾸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요. 1년 내내 화가 나 있어요. 아니에요. 박정우 기자는 괜찮은 분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손병관 기자 징계하면 우리 시민사회의 힘을 보여줘야죠. 뭐 어떻게. 오마이뉴스가 일 잘할 때는 우리가 10만인 클럽 같은 거 만들어줘서 새로 진보 언론의 역할을 다 하도록 우리가 힘을 줬다면,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부터 이제 우리는 손보기 시작해야죠.